네,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중학국어 2학년 1학기. 자,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시인데요. 관례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문학에서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학뿐만이 아니라 비문학, 그러니까 모든 글에서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개념을 정리해 놓고 글을 읽으면 그 개념으로 인해서 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더 빠르고 정확하게 독해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시에 대한 관례학습 정말 중요하니까요. 시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 교재 8페이지입니다. 시라는 게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나 감정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압축하여 표현한 운문문학이다. 운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압축적이다, 함축적이다 많이 들어봤죠? 그것이 바로 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자, 그거 좀 기억해 두시면서 시는 그렇기 때문에 음악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음악성이죠. 리듬감.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 그리고 비유나 상징 등 다양한 표현 방법과 압축된 형식을 통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자, 그것을 기억해 두시면서 시의 종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크게 두 가지의 기준으로 나눕니다. 형식을 기준으로 나누고 내용을 기준으로 나누는데요. 형식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시와 자유시와 산문시가 형식으로 나눴을 때의 세 가지 분류로 나눠지는데요. 정형시라는 것은 정해진 형식이 있는 시다. 그래서 일정한 형식이 있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유시는 일정하게 정해진 형식 없이 자유롭게 쓴 시다. 행과 연의 구분이 있어야 하지만 행과 연의 구분이 있어요. 산문시는 행과 연의 구분이 없이 줄글 형태로 쓰인 시다. 산문 같지만 그 안에 리듬이 있어서 시가 되는 것이 바로 산문시입니다. 그럼 내용으로는 어떻게 나누냐?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는 서정시, 서사시, 극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정시는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한 시. 정자가 개인의 감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개인의 감정을 표현한 시다. 서사시는 역사적 사건이나 신화, 전설, 영웅 등의 이야기를 쓴 시다. 극시는 연극 형식으로 쓴 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서 시의 종류는 형식과 내용이라는 기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형식으로 나누는 기준으로 나눴을 때는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가 있고 내용으로 나눴을 시에는 서정시, 서사시, 극시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4번 시의 3요소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별표를 2개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3요소. 요소라는 말은요 꼭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주제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운율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심상이 있어야 된다. 주제는 무엇이냐? 시인이 시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생각. 시인이 독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죠. 전하고 싶은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모든 글에 있는 거죠. 하지만 시에만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운율입니다. 말의 가락과 리듬. 시를 읽을 때 느껴져야 되는 리듬과 가락이다. 심상은 무엇일까요? 심상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느낌이나 모습이다. 그래서 심상을 생각할 때 심상은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각, 눈으로 보는 거 시각, 코로 냄새 맡는 거 후각, 귀로 듣는 거 청각, 그리고 손으로 만지는 거 촉각, 그리고 마지막 혀로 맛보는 거 미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심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머릿속에 이미지가 그려지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하는 것이 바로 심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럼 시에 운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운율은 어떻게 되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유시에서 많이 사용되는 내재율. 시의 내면에서 은근하게 느껴지는 운율이에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외형률은 다릅니다. 규칙적인 리듬이 시의 표면에 뚜렷하게 드러난다.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로 외형률은 정형시에서 많이 쓰이고요. 내재율은 자유시에서 많이 씁니다. 그걸 좀 기억해 두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시도록 하죠. 자, 다음 것은 시의 운율 형성 요소. 그럼 운율은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것들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보를 반복한다. 내 뻗을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 몇 도막으로 끊어 읽었죠? 네 도막으로 끊어 읽었죠? 그러면 네 도막으로 끊어 읽는 것을 일정한 음보, 4음보가 반복된다. 물론 3음보도 있어요. 근데 일정한 음보가 반복되면서 운율이 형성될 수도 있고, 일정한 글자 수, 청산리 3글자, 벽계수야 4글자, 수의감을 4글자, 자당마라 4글자, 뭐 3글자, 4글자, 4글자, 4글자 이렇게 3, 4조, 4, 4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음운이나 같은 단어 구절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산은 구강산 보랏빛 석산. 그래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으로써 운율을 형성할 수 있고요.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벚꽃이 지는 걸 보니 푸른 소리 좋아. 푸른 소를 좋아하다 보니 벚꽃마저 좋아. 이런 것들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운율 형성 요소 4가지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의 이미지를 살펴보도록 하죠. 시의 이미지, 시각적, 아까 말했죠.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미각적, 촉각적 심상. 다 아까 이야기했던 겁니다. 눈으로 보는 거고요. 귀로 듣는 것, 코로 맡는 것, 혀로 맛보는 것, 피부로 느끼는 것. 근데 공감각적 심상이 좀 어렵죠.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옮겨 표현했다. 둘 이상의 감각이 동시에 떠오르게 한다. 그래서 투명한 리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이라는 것은 시각이죠. 리듬은 소리죠. 그러니까 청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합쳐졌을 때는 공감각적 심상이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심상이다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떠올려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의 화자입니다. 시의 화자라는 건 뭐냐? 시 속에서 시인의 생각과 느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설정한 인물이나 사물이다. 그래서 시의 화자라는 것은 시 속에서 말하는 사람이다. 독자에게 말을 걸어오는 대상이죠. 이게 바로 뭐로 갑니까? 소설로 가면 서술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시 속에서 역할은 뭐냐? 어조, 말투. 시 속에서의 말투. 그리고 분위기를 형성하고 주제를 형성한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면서 시에 있어서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둬야 될 것들. 시의 표현 방법. 이거는 너무 중요해서 볼펜 4개 칩니다. 자, 시의 표현 방법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의 표현 방법은요, 크게 3가지의 방법으로 되어 있어요. 3가지 방법. 직유, 은유, 의인, 대요. 요거까지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요거까지를 비유학이라고 합니다. 비유법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영탄, 열거, 반복은 강조법이라고 합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대구, 도치, 설의, 반어, 역설 이런 것들은 변화법이라고 합니다. 변화법. 자, 그럼 비유법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대유법. 직유, 은유, 의인, 대유. 직유법은 직접 비유, 직접 빗대어 표현하고 직접 비유. 은유법은 은근히 빗대어서 표현한다. 은유법. 자, 직유법은 뭐뭐처럼, 뭐뭐 듯이, 뭐뭐 같이, 뭐뭐 인양 등의 연결어를 사용해서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 비유하는 거다. 그럼 자 보시죠. 예를 보세요. 내 누님 같이 생긴 꽃. 지금 중요한 건 뭡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꽃이 중요한 거죠. 원관념이죠. 누님은 뭐예요? 꽃을 표현하기 위해서 빌려온 거죠. 이게 보조관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당연히 원관념이 더 중요한 겁니다. 원관념, 내가 원래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보조관념을 끌어와서 효과적으로 읽는 이로 하여금 전달해 주는 게 바로 표현 방법이다.
그 중에 직유법이 그렇다. 은유법도 원관념을 표현하기 위해 보조관념을 끌어오는데 은근히 빗대어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은근히 비유예요. 그래서 은유라고 하고요. 이것은 직접 비유입니다. 그래서 직유라고 하는 거예요. A는 B다라는 공식이 성립되는데요. 나는 나로 빼, 나는 뭐죠? 나로 빼, 당신은 행인이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데 나는 나로 빼. 근데 이 둘에 뭐가 있어야 돼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공통된 속성이 있어야지만 이 공식이 성립합니다. 속성이 같아야지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속성이 뭔지를 잘 기억해 둬야 되는 거죠. 나는 나로 빼 당신 행인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배우게 되겠지만 나는 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다리고 거친 바람이 불고 급한 여울이 있어도 나는 당신을 안아서 옮긴다라는 거죠.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희생적인 모습을 표현해내는 거고 행위는 나로 빼 탈 때만 이용하고 떠나면 아무 생각 없이 떠나죠. 아쉬움 없이. 그런 것처럼 행위는 나에게 무관심하고 무정한 사람이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나는 나로 빼 당신 행인이라는 것을 은유법을 통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법 쉽습니다. 의인법. 의인, 사람인 것처럼, 사람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는 거죠. 해바라기는 부끄러워 사흘이 지나도 고개를 안 든다. 해바라기가 무슨 고개를 안 듭니까? 사람처럼 표현한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을 사람처럼 표현하게 의인법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처럼 표현한 것 대유법. 부분을 갖고 어떤 사물의 부분을 갖고서 전체를 대신해서 표현하는 방법이다. 펜은 칼보다 강하다. 여기서의 펜은 우리가 쓰는 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뭡니까? 문, 글은 뭐보다 강하다? 칼. 즉 무력보다 강하다 이런 뜻이죠. 대표적인 대유법 중에 하나는 사람은 빵으로는 살 수 없다. 빵만으로 살 수 없다. 빵은 정말 우리가 먹는 빵 그것도 물론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 빵은 뭐를 의미하냐면 먹을 것의 대표를 의미합니다. 먹을 음식을 대표하는 거죠. 나에게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런 말도 사실 빵을 달라는 소리가 아니라 먹을 것을 달라 뭐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조법에서 영탄법, 열거법, 반복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탄법, 감탄하는 말이다. 그래서 주로 느낌표가 붙죠? 그래서 놀람, 슬픔, 기쁨 등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열거법은 어떻다? 나열한다. 내용적으로 연결되거나 비슷한 어구를 여러 개 늘어놓아서 전체의 내용을 강조하는 표현 방법으로 나열한다라는 거죠. 풀과 나무와 흙과 바람과 물과 햇빛 이렇게 다 지금 뭐하고 있어? 나열하고 있죠. 나열. 자, 이것이 바로 열거법이다. 반복법은 같거나 비슷한 말, 어구, 문장 등을 되풀이하여 표현하는 방법. 꽃 피네, 꽃이 피네, 갈보면 여름옷이 꽃이 피네. 같은 말을 뭐하고 있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죠. 2번 이상 나오면 반복법입니다. 알았죠? 같은 말이 2번 이상 나오면 반복법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변화법에서 대부법부터 갑니다.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를 나란히 배열한다는 거예요. 문장이 2개가 되는 거예요.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를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이렇게 표현하죠.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비슷한 문장 구조를 가진 것을 나란히 배열하는 것이 대부법이다. 나란히 배열해야 된다는 것,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를 나란히 배열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도치법, 문장의 배열 순서, 문장의 정상적인 순서를 바꿔 표현하는 거예요. 맷버드를 가려 꺾어 보내노라 님에게. 님에게 맷버드를 가려서 꺾어서 보낸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원래는. 이게 맨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어순을 바꿔서 표현하는 게 도치법이다. 서리법, 당연한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일부러 의문문 형식으로 만들어서 독자에게 대묻는 표현 방법이다.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이거 모르나요? 정말 고요한 아름다움이다를 이렇게 서리법을 사용해서 문장의 어순을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서리법입니다. 서리법이 되려면 의문문 형식이어야 되고 또 하나는 당연한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의문문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잘 기억해 둬야 할 것입니다. 반어법, 역설법 정말 중요하죠. 반어법과 역설법 정말 중요합니다. 반어법은 마음속의 생각을 반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고자 하는 속뜻과 겉뜻을 드러나는 표현의 정반대로 표현한다. 쉽게 생각하세요.
속마음과는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각을 많이 한 사람에게 어이구 오늘 참 일찍도 왔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뭡니까? 반어법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잊지 않았는데 잊었다라고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역설법은 뭐냐? 겉으로 보기엔 말이 안 됩니다. 모순이요. 모순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모순이지만 그 속에는 깊은 진실을 담고 있다. 바라보노라 온갖 것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움직임을 보냐 이 소리죠. 이것은 뭐죠? 마음속 아니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나는 뭐 하겠다? 보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많이 들어봤죠? 어떻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냐. 이게 말이 됩니까?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사실. 하지만 져주는 것이 참된 승리다라는 뭐가 담겨있죠? 깊은 진실, 진리가 담겨있다는 것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표현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둬야 되는 것들이 지금 별표 쳐준 것들, 반어법, 역설법을 포함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게 뭐가 있냐면요. 직유법, 직유법과 은유법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직유법과 은유법, 의인법 중요하죠. 자, 반복법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별표 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두시고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표현 방법은 사실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어떤 것이 어떠한 표현 방법이 있고 기억해 두셔야지 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잊지 말고 꼭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 오마이노트 꼭 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자, 그럼 다음에 이제 시적 허용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시적 허용. 시에서만 뭐 하는 거냐? 허용해 주는 거예요. 원래는 안 돼요. 시인이 의도적으로 어법에 맞지 않는,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을 사용한다. 왜? 이것은 왜? 분위기나 운율을 형성하고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운율 형성과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슬이 나려와. 틀렸죠, 원래는. 원래 틀린 말이죠. 뭐라고 해야 되죠? 내려와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하지만 이런 말을 사용하면 시에 뭐가 운치, 맛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려와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면서 의미를 강조한다. 시적 허용이 갖는 특징, 운율 형성과 의미 강조, 여운을 주고 독자가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여운입니다. 자, 그럼 시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중기에 발생해서 현재까지도 창작되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정형시. 정형시라고 그랬으니까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게 있죠? 그럼 형식이 어떤 형식이 정해져 있냐? 바로 이겁니다. 3장, 6구, 45자 내외,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해서 세 줄로 크게 나눠지고요. 6구, 45자 내외로 되어 있고 평시조고요. 사음보 끊어지는 게 몇 번 끊어지냐? 네 도막으로 되어 있다. 사음보다라는 거. 그리고 글자 수는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3, 4조나 4, 4조의 음수율을 갖고 있고 종장의 첫 음보 여기는 몇 글자? 세 글자로 고정되어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이거 지켜지지 않으면 시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길이에 따라서 단시조와 연시조가 있습니다. 단시조는 평시조 하나로 되어 있는 게 단시조고요. 이 평시조가 2개 이상 붙어버리면 그게 연시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거 잘 기억해 두시면서 이거 좀 잠깐 지우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럼 자, 그 다음 시대에 따라서 고시조냐 현대시조냐. 가보개혁 1894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나온 건 고시조고 그 이후에 나온 건 현대시조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형식에 따라 평시조, 아까 말했지만 3장, 6구, 45자 내외 요거를 지켜주는 평시조고, 어시조는 중장이 길어지는 것이고, 사설시조는 중장이나 종장 혹은 초장도 길어지는 것이 사설시조입니다. 그래서 주로 시조는 사음보인데 사음보를 넘어서게 될 경우 더 늘어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어시조나 사설시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들 시에 대해서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 아까 말했던 9번의 시의 표현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누누이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말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을 복습하시고요. 시의 표현 방법만큼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고 이것이 어떠한 표현 방법인지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면서 5만원 정리하시고요. 옆에 있는 확인 문제도 좀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소년이요.